지난 시간에 이어 미시환경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리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전에 이해를 못했던 이번 시간에 다시 이해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시환경 분석은 5포스 모델 갖고 설명을 드릴 거고 5포스 모델이 의외로 어려워합니다. 사실은 현직자들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을 시험에서 심오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각각의 단어의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하고 답을 요구하는 수준이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5가지 요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눈으로 익히시고 눈으로 익히신 것을 시험에서 여러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쉬운 부분부터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 자, 제가 기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업의 입장에서 나의 공급자, 저에게 물건을 납품하시는 분들은 누군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나 납품 못해?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활동이 중단되겠죠? 공급자의 협상력이 상당히 높고 나로서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낮아지는 게 됩니다. 다수의 공급자가 있어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회사가. 그러면 어떻게 경쟁할까요? 내 거 사죠. 가격을 막 다운시키겠죠. 그럼 공급자의 협상력은 낮아집니다. 저는 어떻게 되죠? 고를 수가 있잖아. 협상력이 높아지죠. 공급자의 공급 능력.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공급 능력이 막 줄어들어요. 수요는 많은데. 그러니까 이 공급사들, 이 제조사들이 어떻습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세요. 또 어떤 회사들은 생산시설을 확충을 합니다.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정부에서도 이것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죠. 어떻게? 생산 설비가 확충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그러니까 남는 재고가 생기면 정부에서 수매를 주겠다.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축적이 되고 이런 비축 물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떤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힘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약속을 한 거니까 기업들은 그것을 갖고 또 투자를 했죠. 이 부분이 공급자의 협상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서술로 해서 높고 낮음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것을 평가표에 의해서 1부터 5점, 1점부터 10점까지 구분을 해서 여러 사람이 채점을 해서 경쟁 강도가 높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참여해 주시면 좀 더 명확한 분석이 되겠죠. 그럼 구매자의 협상력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든 것이 우리가 마스크를 했으니까 구매자 협상력이 있나요? 있으면 그냥 사야 돼요. 물론 더 좋은 제품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구매자가 너무나 많아요. 구매자가 많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낮아집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마스크 생산하면 다 팔리죠. 협상력이 강한 거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봐주면 되고, 하나하나에 보면은 구매자들 수요가 높으냐 낮으냐, 구매자의 선택의 폭이 많으냐 적냐, 그 다음에 제품의 중요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다시 한번 재차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초기 투입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정부의 지원이 있느냐, 기술의 난이도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잠재적 진입자, 그냥 우리 경쟁자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경쟁자의 위협이 어느 정도인가, 초기 투입 비용이 많으면 아마 진입이 어렵겠죠. 근데 초기 투입 비용이 적으면 나도 한번 사업해볼까? 이렇게 올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이 높냐 낮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제의 위협. 마스크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화면에 하는 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좀 유치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급할까 이런 측면도 있지만, 손수건을 여러 장 겹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럼 우리가 정말 손수건을 여러 장 구매하신 분이 있는지를 한번 관찰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대체하기 위해서 방독면을 쓰고 다니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좀 과하죠. 그게 가장 안전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식당에서 보면 이런 건 볼 수 있어요. 마스크를 하고 또 침 튀기는 거 예방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안경 글라스까지 있는 것을 보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대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과연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대체제가 많다? 그럼 마스크 대란이 안 이루어지겠죠. 결국 대체제의 위협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미약하다. 자, 이렇게 해서 5포스 모델 4가지 측면을 딱 판단한 다음에 안에서의 경쟁 강도, 현재의 경쟁 강도는 경쟁자의 수까지 포함, 그 다음에 경쟁자의 규모, 그 다음에 산업의 성장률, 이 산업이 줄어드냐 마냐에 따라서 현재의 경쟁 강도가 높다, 낮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마스크를 생산하는 측면에서 현재의 입장에서는 경쟁자의 수보다는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현재의 경쟁 강도가 높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향후 시장이 안정화되고 코로나19가 조금 수그러들면은 여기에 경쟁 강도는 상당히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사례는 대학 측면에서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대학 측면, 우리 잠재적 진입자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대학 설립이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 억제 정책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서는 대학 설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은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부의 통제가 강합니다. 정부의 통제를 받는 상당히 제약 요소들이 많습니다. 정부의 통제가 많다는 것은 진입자들이 새롭게 학교를 설립하는 게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은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설립 요건도 쉽지가 않습니다. 학과당 교수 몇 명 충원, 이런 부분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되거든요. 물론 초기 투입 비용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그래서 설립 요건도 강화되기 때문에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은 그리 높지 않다. 다만 기업체에서 뭐 자기네들이 어떤 대학을 설립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한전에서 대학을 설립한다.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사회에서는 하나의 기회 요인도 될 수 있지만, 지역에 있는 대학 입장에서는 내 수요, 학생들의 지원을 뺏길 수 있다.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잠재적 진입자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대체제의 위협, 우리 학교의 대체제는 무엇일까요? 학자운영제, 사이버 대학,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평생교육이 강화되고 있어요. 평생교육이 강화되는 부분은 사실은 대학도 하나의 평생교육의 축으로 봤을 때는 지원자가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제가 캐나다 예를 들어보니까 은퇴하신 다음에 박사과정에 진학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에 진학하시기 위해서는 학사나 석사과정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겠죠. 어떤 대학이 평생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평생교육 강화하다 보니까 평생교육원이 많이 생기고,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나 사이버 대학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에 와서 전문학사 자격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이버 대학에서 전문학사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 졸업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격증 하나를 놓고 봤을 때 대체제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강의만큼 어떤 서로의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조금 차별화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제약이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사이버 대학이나 학점은행제는 대체제의 위협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급자 협상력. 이 부분 강의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학의 공급자는 누굴까요? 저는 학교 교직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교직원들이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역량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소비자는 누구예요? 구매자는 여러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공급자의 협상력, 공급자의 수 워낙 많습니다. 학위 졸업자들도 많고 대학이 어느 정도 좀 선호되는 측면도 있어요. 대학 현장에 계신 분들의 입장을 보면은 그렇게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공급자의 수, 지원자의 수는 많다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급자의 수가 많다는 거 학교의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좋은 거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경쟁이 많으니까. 학교의 채용 규모는 점점 줄어들죠. 학교는 기준 요건만 갖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 다 그게 고정비가 되거든요. 학생들한테 재정 지원이 강화돼야 되는데 교직원한테 월급이 빠진다. 이거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서 학교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학교에서는 채용 규모를 무작정 뽑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결혼 정도만, 결혼된 상황에서 충원 정도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성과지표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물론 학생 한 명당 교수 충원률, 교수 인당 학생 담당 비율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요건은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채워 넣어줘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 따른 지원자가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채용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공급자와의 협상력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공급자와의 협상력 높다. 자, 구매자와의 협상력. 자,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를 지원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하셨나요? 그 기준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은 얼마나 또 있었나요? 저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신 거기에 따른 지원자는 많고 선택이 또 넓기 때문에 구매자와의 협상력은 학교 입장에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죠? 채용 설명회 하죠. 또 재학생들이 자기 나온 고등학교에 가서 우리 학교 오세요라고 또 설명회도 하죠. 물론 이것은 충원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만큼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한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곳도 많고 선택의 폭도 많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공급자와의 협상력은 높으나 구매자와의 협상력은 그리 높지 않다. 여러분들 저 여기 안 올 거예요. 저 딴 데 합격해서 딴 데 갈 거예요. 순수 방법이 있나요? 학교에서? 없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구매자의 협상력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5가지가 있고 5가지 축 중에 현재의 경쟁 강도가 있는데 그럼 현재의 경쟁 강도는 어떤 걸까? 저는 그냥 중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대학 간의 경쟁은 향후 계속될 것이고 학력 인구가 감소가 되면서 대학의 자생 능력이 없으면 도태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10년 후, 20년 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가정을 이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우리 학교가 계속 존재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사회활동, 그 다음에 성과지표를 충족시켜줄 때 학교의 경쟁력은 증가된다는 거, 학교의 애교심이 그만큼 있는 학교가 학생들이 많을 때 학교의 경쟁력은 높아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내부 환경 분석이죠. 제가 BSC 균형성과지표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가 예시를 했고 이 사례를 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이 좀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례를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 그러면은 나의 목표는 비전까지 아니라 삶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고 무엇을 추구하나 고객의 관점 이렇게 제가 나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람인가 또 한 가지 프로세스의 관점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가 재무적 관점에서 나의 재정적 목표는 무엇인가 하한선에 있는가 상향선이 있는가 학습과 자원 나를 어떻게 개발시킬 것이고 현재 내가 보유한 역량은 무엇인가 기업에 보유한 역량은 무엇인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균형 성과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주에서 컨설팅 사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BSC를 무척 강조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학 전략 예시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앞쪽에서도 설명드렸고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스왓 전략이라고 제가 예시를 했습니다. SO 전략, W 전략, ST 전략, WT 전략,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조회를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를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이해를 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롭게 접근하는 거죠. 전략의 재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략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전략은 그냥 계획, 전략 같이 쓰이기도 하지만, 계획은 전략의 부산물, 전략을 세우기 위한 부산물이라는 거죠. 이게 목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전략의 개념을 한번 우리가 각자의 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목표를 관철시키고 가지고 있는 수단을 목적에 맞게 투입하고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이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전략이란 전체를 위해 중요한 목표를 정기적으로 추구하는 행위다. 전략은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일상적으로 계획과 전략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나 계획은 전략 경영의 산물이다. 자, 이게 전략사전이라는 책을 봤는데, 여기에 전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와닿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전략의 요소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과 그 기업의 비즈니스 발전에 초점이 되는 거죠. 어떤 성장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면 전략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장기적인 성격, 앞쪽에 있는 내용과 좀 유사하죠. 장기적이어야 된다. 행동의 중점과 포지셔닝을 결정해야 된다.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의미를 합니다. 자원들을 확정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내 자원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충족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부족한 자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야 되고요. 가치, 기대, 힘의 관계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데 그냥 쓱 여러분들이 가치, 기대, 힘의 관계 등에서 결정된다. 이 부분 그냥 이렇게 읽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죠. 지속적인 관점에서 추진되며 개별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작은 사건에 의해서 전략 방향이 틀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조정은 있겠죠. 그러나 중대한 사안이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전략은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추진됐던 것도 안 되는 부분도 있었죠. 우리가 만약 학교에서 보면은 교과목과 더불어서 학생들과 많이 만날 수 있는 비교과목을 많이 제시를 해야 돼. 이런 게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무시가 됐죠. 그게 하나의 전략의 축이었다면 완전 무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은 아니죠. 사회적인 큰 흐름이죠. 이것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클 포터의 전략 개념. 우리 마이클 포터 자주 나옵니다. 가치 사슬이라는 것도 있었고, 5포스 모델도 있었어요. 마이클 포터는 전략 개념을 기업이 경쟁 기업과 차별화,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차별화하는 행위들을 일관성 있게 배치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고, 즉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와 경쟁 우위 확보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운영 효과성, 유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성과들을 경쟁자들보다 더 잘 완수하는 운영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전략, 고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여러 성과를 지향한다. 이렇게 마이클 포터는 전략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략 경험의 차원과 통제 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향후 경영 이념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한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 시간에 분명히 기업 조사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회사의 비전과 전략, 그 다음에 핵심 역량 이런 부분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마 접근하셨을 텐데 그 개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규범 경영, 기업 문화 경영이라고 되어 있고 기본 가치에서 출발한다.
비전, 가치관 이런 부분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글자체의 모양 뭐 이런 부분들 다 의미를 담아내서 규범 경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 경영이라는 차원에서 또 접근을 하고 있죠. 전략 경영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 잠재력. 자, 우리가 지금 하는 측면,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은 전략 경영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핵심 역량은 무엇이고, 경쟁 우위는 무엇이고, 상품과 시장의 흐름은 무엇이고, 비즈니스와 경쟁에서의 포지셔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측면이 많이 담겨져 있죠. 업무 경영은 이제 실행 계획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이 노출되면 전략별로 실행 계획이 한두 개, 많으면 뭐 5가지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전략 경영, 우리가 뭐 SO 전략, ST 전략 이렇게 구분을 해냈지 않습니까? 4가지 전략, 수학 전략을 구분해냈으면 그 수학 전략 4가지 분야별로 하나의 실행 계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실행 계획을 추진하고 달성하는 과정을 업무 경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단위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략 경영의 자원과 통제 변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학자의 얘기가 상당히 꼬여 있어요. 앞뒤 내용을 제가 봤는데 그 앞뒤 내용을 제가 다 잘라버리고 그냥 전략 경영의 자원과 통제 변수라는 큰 틀에서 규범 경영, 전략 경영, 업무 경영 이 3가지로 단계별로 축약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버드 대학의 전략 모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맨 중앙에 전략이라는 게 있고 타원으로 해서 화살표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게 먼저 시작해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화, 실현, 컨트롤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고 맨 중앙에 전략이라는 큰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수학 분석, 두 번째 가치 규정, 세 번째 이해관계자의 기대, 그 다음에 전략의 전이, 4번째가 전략의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략 방향을 어떻게 확산시키고 접목을 시킬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영 시스템, 정보, 포상, 관리 시스템의 방향, 전략적 관리, 기대 효과와 목표치와 성과 지표 간에 어떻게 분석을 하고 이것을 피드백을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하버드 대학의 전략 모델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다른 측면에서 전략 경영이라는 번역서에서 제가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내용이 알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빨리라고 생각합니다. AFI 전략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석, 수립, 실행 각각의 영어, Analysis, Formulate, Implement 3가지 앞자를 따서 또 전략 모형을 만들어냈습니다. AFI라고 설명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영어 뜻, 그 다음에 한글의 어떤 번역의 그 뜻을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분석 시작하기, 외부 환경과 내부 분석하기, 그 다음에 수립 사업 전략, 아주 유사하죠 프로세스가. 그 다음에 기업 전략, 이 수립된 내용을 어떻게 수직적으로 통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실행, 이렇게 됩니다. 제가 처음 강의 때 어떤 말씀 드렸죠? 스탑,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여기에 보면은 실행 단계, 6번째 실행 단계는 액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분석과 시작하기는 기대 효과와 그 목표치와 기대 효과, 그 기대 효과의 차이, 달성 후의 차이를 분석하고 다시 한번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그런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앞서에서 우리가 총 6주차까지의 내용을 리뷰를 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전략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습니다. 자, 전략은 뭐죠? 갭을 채워나가는 것,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경쟁 우위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를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어,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예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딱 하지 말고 장기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경쟁 우위를 찾는 과정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략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